예, 그럼 계속해서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에서도 저희가 애플 얘기 잠깐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역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뉴욕 증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어느덧 애플의 목표 주가는 182달러로 낮아졌고요. 골드만삭스의 로드 월연건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의 이 생산량을 줄일 것이란 보도가 이번 목표 주가 하향의 이유로 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새 모델의 가격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점도 판매 둔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한번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3분기에 1.8%, 4분기에는 1.6%까지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고객들에게 보낸 내년 전망 보고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내년에 현금을 늘리고 주식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내년 말 S&P 500 지수는 3,000선이었습니다. 올해 말 예상치가 골드만삭스에서 2,850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걸 비교했을 때 내년 상승률이 한 5%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도 화랑장이 지속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이 2020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함께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암울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떨어지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더 퍼센테이지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걱정이 좀 큽니다. 어쨌거나 미국 증시를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주도 포함되고 에너지 주식도 포함되고 금융주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특히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소위 팡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팡 주식의 하락이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팡 주식은 올해 고점 대비 모두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올해 이 5개 주식의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연초 대비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서 있고요. 애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아마존 같은 것이 여전히 위에서 고점에서 여전히 여유가 있지만 40% 상승이니까요. 한때 80% 넘게 상승했던 네. 거에 비하면 많이 이제 좀 내려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넷플릭스는 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올해 또 최고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일단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하면 제일 많은 주식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많이 갖고 있고요. 국내 주식에서는 일단 종목을 보면 텐센트 이런 걸 좀 많이 네. 갖고 계신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떨어지고 있고 홍콩에 상장돼 있는 어떤 그 말씀드렸던 텐센트는 많이 떨어져 보니까 이거 외국도 이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과 연결된 거는 사실상 보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보다는 실제로는 반도체 주식이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주식들 하락세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주식 우리가 지수 ETF라는 이 SOX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점 대비 20%가 떨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종목이 아니라 이런 지수 차원에서의 섹터가 20% 떨어진 건 큰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초 대비로도 이미 6.7%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보여드리지만 엔비디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스카이웍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40% 이상이 고점 대비입니다. 말이 40%죠. 40%라 그러면 쉽게 해서 반토막 난 것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뭐라 할까요? 국내 반도체 주식에는 그래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반도체 현물 가격의 하락세는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뭐 소개해드렸지만 11월 달에 말이죠. 11월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금액 기준 수출 물량 자체가 마이너스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일단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는 가격의 하락 이런 건 좀 부진을 얘기하고 있고 2분기를 고비로 저점으로 또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높지 않다. 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런 뭐 아마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더 시청자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이런 약세를 가져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중심 역할, SK하이닉스의 중심 역할을 빼놓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을 펀더멘탈리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의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얘기를 해줬는데요. 앞서서 이제 브리핑에서 후반에는 또 골드만삭스의 전망 보고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어제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1.6% 이거 숫자도 참 우려가 됐었는데 역시 내년도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얘기들 들으면 좀 덜덜하거든요. 네네. 무섭기도 하고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영역이 크죠. 왜냐하면 미국도 여러 곳에 증권사가 있고 여러 IB가 있고 뭐 로컬 증권사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영향력이라고 보면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것들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것이 워낙 세죠. 뭐 예. 증권에서 뭐 베어드 증권, 뭐 UBS 이런 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n분의 1로 막 따지지만 증권사 많으면 똑같이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보면 영향력을 뭐 하는 통계를 내는 곳이 꽤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많은 분들이 야 쟤네 맨날 틀린 소리 한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 틀린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죠. 네. 전체적인 명성은 JP모건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어떤 IB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제 전망 나왔지만 앞서도 브리핑에 잠깐 해드렸지만 결국은 주시장에 대해서 내년도 올해 대비 그렇게 좋아져도 5%이 정도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소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은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의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절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망의 이익 증가치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올해는 한 25% 가까이 연간 나올 텐데 내년에는 10%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올해 떨어졌지만 여하튼 증가율 자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두 명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고 더블라인이라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프리 근두라우라는 유명한 또 그 창업자이자 CEO가 있는데요. 예. 이 양반도 워낙 상당히 헤지 펀드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주식시장은 여전히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 주식시장도 이렇게 혼조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 세금 감면 효과가 올해 상반기를 강대했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강대했지만 이게 세금 감면이 뭐 계속 이어지면 증가가 더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 전쟁이 바클레이즈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에 혼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JP모건이나 뱅가드 이런 데는 주식은 뭐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이익이 뭐 안 나온다 하더라도 10%또 늘어날 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내년도에 이익이 10% 늘어날 나라가 또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이 해외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좀 불안한 내년 증시 전망이긴 하나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때에 맞춰서 저희가 그 투자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증시 중에서 역시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의 주가가 9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종가가 전일보다 3.94% 하락하면서 97,5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게 2009년 11월 30일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저희가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3분기 어닝쇼크 발표 이후에 주가의 충격도 컸고요.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내놓는 가운데 내년 전망도 밝지 않아서 더 걱정인 현대차인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고 있고
가뜩이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신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여기에 더해서 자체적인 신차 효과도 내년 역시 미미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글쎄 언제쯤 좀 기지개를 펴고 우상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기대를 이제 슬슬 내려놓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좀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는 현대차이기도 한데 어제 하락 그리고 10만 원까지 깨진 거 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자동차 주식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마 이 자동차 주식은 반도체와 달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현대중공업이 됐건 대우조선이 됐건 삼성중공업이 됐건 거기서 만드는 배 있지 않습니까? 배, 예. 큰 배 아니면 큰 어떤 그 해상 구조물 이런 거를 사시는 분이 시청자분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의 몇 분 안 됩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분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 아무튼 호화 요트 그것도 그 현대조선에서 안 만들기 중간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모르고 수요금도 잘 모른다 그래서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자동차 있죠, 자동차.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애널리스트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정말 소신을 갖고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어렵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분들 마음속에 다 있고 전 세계 시청자의 마음들 속에 다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만큼 예전보다 높아졌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아니라 현대차 자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현대차가 지금 그리고 자동차가 잘 팔린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스만 보면 국내 뉴스를 보시면 현대차 뉴스는 20년,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번 좋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거의 다가. 예. IMF 때 장로 제외하고는 계속 나왔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는 2014년 9월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주가가 4, 5만 원이 하루 만에 뚝 떨어지고 이게 반토막이 난 겁니다. 2014년 9월에. 그때가 2014년 9월이 삼성동에 부지를 매입했을 텐데요. 예. 이거 딱 그림이거든요. 이게 10년 전 주가고요. 그 중간에 2014년에 긴 음봉이 나온 적이 있는데 가운데에서 우쪽 쭉 나는 그날이 삼성동 부진을 샀을 때인데요. 그때도 대한민국 신문이나 언론은 현대차의 좋은 결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언론이나 이런 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여지겠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해외 뉴스 보면 지금 예를 들어 뉴스에 자동차 관련 뉴스는 전부 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일부 수소차도 나겠지만 전기차가 무슨 테슬라가 어떻게 되고 테슬라에서 트럭을 만드는 데가 어떻게 되고 모델 3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폴스에서도 전기차를 난다. 제규에서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지. 예. 현대차나 예를 들어 조그만 세단이 나오고 소나타급이 잘 나온 이거는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딱 보시면 숫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2019년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가 빨간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당 순이익이 되겠고요. 다음은 2019년에 매출 그 목표 주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목표 주가도 최근 들어 18개월 때 목표 주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어떤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업체들보다는 친환경차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큰 틀에서 보면 현대차가 부진하면 그 밑에 관련된 부품사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없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차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이다 아니다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자동차가 똑같이 팔리더라도 현대차가 좋아지겠느냐. 현대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거를 파는데 내년도에 100이라는 걸 팔더라도 아니면 후년에 100이라는 걸 계속 팔더라도 현대차는 좋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뭐 1,000만 원 내고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거기 세금도 빼놓지만 다 1,000이라는 게 현대차에 지불한 돈이라고 보면 그중에 쉽게 얘기해서 40에서 50%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연기관에서 돈을 모읍니다. 내연기관. 예. 내연기관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2000cc다, 참선CC다. 그 엔진에서 관련된 것부터 동력 전달 계통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이제는 전장품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전장품 대표적인 건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여러분들 정말 자동차를 정말 주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2차 전지나 전장품 쪽에서 가는 것이 그래도 낫다. 현대차 쪽에서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뭐 중요성은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관련된 투자 전략은 또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따기고에서는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오늘 자동차도 얘기 나오지만 결국 다 숫자가 떨어지는 것이 실적에서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예고해드렸다시피 이 3분기 실적 다 클리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자동차, 뭐 반도체, 전기, 디스플레이 한꺼번에 다 종합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따기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